한강이 유유히 흘러가는 그 아래 도시의 소음이 멀어진 다리 밑 한 모퉁이. 해가 저물면 이곳엔 세상의 시선을 피해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콘크리트 기둥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들. 그 중에서도 유독 구석진 곳, 낡은 박스. 몇 개로 둘러싼 작은 공간에서 70대 노인 한 분이 몸을 웅크리고 계십니다. 그의 이름은 박철수. 한때는 이 도시를 누비며 수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던 버스 기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올해 73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그냥 박노인이라고 부르죠. 이곳이 제 집이 된 지도 벌써 3년째입니다. 참 웃긴 일이에요. 한때는 저도 바쁜 아침 출근길에 이 다리를 건너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서울 시내버스 25번을 몰았어요. 33년 동안 말이에요. 그때는 이런 곳에 사람이 산다는 것조차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제 제가 그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동료 기사들과 안전운행하겠습니다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핸들을 잡고 시동을 걸 때의 그 설렘, 첫 승객을 맞이할 때의 긴장감, 하루 운행을 무사히 마쳤을 때의 뿌듯함. 승객들이 타고 내릴 때마다 안녕히 가세요 한마디씩 건넸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때로는 짜증스러운 승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고마워하는 분들이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기사님, 조심해서 가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할머니들, 학교 가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그런 일상이 제게는 전부였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주는 안정감,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와 아이들.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아내는 항상 고생했어요 라며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고, 아이들은 아빠 왔어요 하며 달려 나왔죠. 주말이면 가족끼리 근교로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아이들 운동회나 학예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퇴직 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이제 좀 쉬어봐야지 하면서 여유를 부렸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료해지더라고요. 33년간 바삐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답답했어요. 그러던 차에 동창 친구 하나가 사업한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했거든요. 철수야, 우리가 몇 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너만 믿는다는 말에 넘어갔어요. 33년간 성실하게 모은 퇴직금 8천만 원과 전세금 1억 2천만 원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친구니까 믿는다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친구는 사업 실패 후 잠적해버렸고 빚쟁이들은 매일 아침마다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돈 내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고함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죠. 아내는 견디다 못해 친정으로 떠났어요. 당신이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라는 마지막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부부가 하루아침에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아들과 딸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어요. 아버지가 민폐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본다며 등을 돌렸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면서 저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친구 집, 동네 찜질방, PC방을 전전했어요. 하지만 계속 신세질 수는 없잖아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언제까지 이럴 거야? 라는 눈초리를 받으며 지낼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거예요. 처음 이 다리 밑에 왔을 때는 하룻밤만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3년이 흘렀네요. 이제는 폐지 줍는 게 제 일이에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종이박스와 캔을 주워 모아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한 끼 정도는 해결할 수 있거든요. 좋은 날은 10,000원 정도, 나쁜 날은 3,000원도 못 벌어요. 그래도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사니까 자존심은 지킬 수 있어요. 밤이면 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잠을 청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자동차 소음, 그리고 한강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제 자장가가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얼어 죽을 것 같고 여름에는 모기와 벌레들 때문에 잠을 설쳐요.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새어 들어와서 온몸이 젖기도 하고요. 가끔 꿈속에서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있어요. 운전대를 잡고 다음 정거장은 시청 앞입니다 라고 안내방송을 하고 있죠.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고생했어요 라며 맞아주고 아이들이 아빠 하며 달려와요. 하지만 꿈에서 깨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새벽 공기가 차가워지면 문득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온 걸까? 정직하게 살았는데, 성실하게 일했는데, 가족을 사랑했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친구를 믿은 게 잘못일까요? 33년간 모은 돈을 순식간에 날린 제가 바보인 걸까요? 하늘을 보면서 중얼거려요. 하느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지만 답은 없고 그저 찬 바람만 뺨을 스치고 지나갈 뿐입니다. 가끔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럴 용기도, 그럴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10월 말의 가을비는 유독 차갑게 느껴져서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빨간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직장인들, 비를 피해 뛰어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저도 한때는 비가 오면 차 안에서 와이퍼를 돌리며 안전운전에 신경 썼었는데, 이제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살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죠. 평소보다 일찍 폐지 줍기를 마무리하고 다리 밑으로 돌아왔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온갖 쓰레기들이 날아다녔어요. 신문지, 비닐봉지, 담배꽁초. 평소 같으면 그냥 두었을 텐데 왠지 모르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이곳이 제 집이나 마찬가지니까 깨끗하게 해놓고 싶었거든요. 비에 젖은 신문더미가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씩 주워 모으면서 환경미화원분들도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리해 놓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손에 잡힌 종이 한 장이 뭔가 달랐습니다. 신문이 아니라 좀 더 두꺼운 종이 같았거든요. 처음엔 그냥 영수증이나 계산서인 줄 알았어요. 요즘엔 온갖 종이가 다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요. 비에 젖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숫자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6개의 숫자가 일렬로 나란히. 그리고 맨 위에 LOTTO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 복권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길바닥에 버려진 복권이면 당연히 꽝 아니겠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주머니에 넣어뒀습니다. 버릴 건 버리더라도 나중에 확인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에는 비가 계속 내려서 잠을 설쳤어요. 물이 새어 들어와서 옷이 다 젖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날씨가 개었어요. 동네 슈퍼에 라면 하나 사려고 갔는데 평소보다 배가 많이 고팠어요. 어제 비 때문에 제대로 폐지를 줍지 못해서 돈이 부족했거든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1,000원짜리 2장밖에 없더라고요.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사는 신세가 되었네요. 그런데 가게 앞에 붙어있는 복권 당첨 번호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큼지막하게 써있는 1등 당첨번호라는 글씨와 함께 6개의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어제 주운 그 종이가 문득 떠올라서 주머니에서 꺼내봤어요. 젖어서 구겨진 복권을 조심스럽게 펼쳐서 번호를 하나씩 맞춰봤습니다. 첫 번째 숫자 7. 당첨 번호판을 보니 첫 번째가 7이네요. 우연의 일치겠죠. 두 번째 숫자 14. 이것도 맞네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21. 네 번째 28. 다섯 번째 35. 여섯 번째 42. 모든 숫자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 제가 잘못 본 거겠죠.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해 봤어요. 복권의 숫자와 당첨 번호판의 숫자를 하나씩 대조해가며 말이에요. 7, 14, 21, 28, 35, 42. 틀림없었습니다. 완전히 똑같았어요. 그 순간 제 손에서 복권이 떨어졌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진짜라면? 중얼거리면서 떨어진 복권을 주워 들었어요. 다시 확인해보니 여전히 같은 숫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 적힌 당첨 금액 300억 원. 300억. 평생 만져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잠깐 이게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봤어요. 아프더라고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보다는 황당함이 먼저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3년간 다리 밑에서 폐지 주워 먹고 살던 노숙자가 하루아침에 300억 부자가 된다고?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세상에 정말 있을까?
슈퍼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거 진짜 맞는 건가요? 복권을 내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이거 1등 맞네요. 대박이에요. 아저씨,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사장님의 확인을 받으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 순간부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300억. 300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집에. 아니지, 제겐 집이 없으니까. 다리 밑으로 돌아와서 그 복권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꿈인지 현실인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300억이라는 돈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제 다시 집도 살 수 있고, 가족들한테 돌아갈 수도 있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고. 하지만 왜인지 기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컸어요.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이에요. 300억이라는 돈이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련의 시작일까요? 그날 밤 복권을 꼭 껴안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서 잠이 오질 않았어요. 이게 정말 제게 온 기적일까요? 하느님이 3년간의 고생을 보상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저에게 더 큰 시험을 주시려는 걸까요? 복권을 주운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평생 1,000만 원도 한 번에 만져본 적 없는 제가 갑자기 300억이라니. 숫자만으로도 어지러웠어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런 큰 돈을 만나니까 현실 같지 않았어요. 첫 번째 걱정은 안전이었어요. 혹시 누가 알게 되면 저를 해치려 하지 않을까? 이런 큰 돈을 가진 노숙자라니 범죄자들에게는 완벽한 표적이 되기 딱 좋잖아요. 다리 밑이라는 곳 자체가 워낙 으슥한 데다가 밤에는 온갖 위험한 사람들이 지나다니거든요. 술 취한 사람들, 약에 취한 사람들. 평소에도 무서웠는데 이제는 더더욱 무서워졌어요. 밤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저를 노리는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숨어 있으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저기 복권 당첨자가 있다더라 이런 소리라도 들리면 어쩌나 싶어서요. 복권을 어디에 숨겨야 할지도 고민이었어요. 몸에 지니고 있자니 불안하고 어딘가에 숨겨놓자니 잃어버릴까봐 걱정되고. 두 번째는 죄책감이었어요. 이 복권이 정말 제 것이 맞나? 혹시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건 아닐까? 분명히 누군가가 사서 가지고 다니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거겠죠. 그 사람도 지금쯤 복권을 찾아서 미칠 것 같이 헤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도둑이 되는 거잖아요. 33년간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생애 마지막에 이런 부정한 일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길바닥에 떨어진 걸 주운 거니까 이건 제 것이 맞다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을 거라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양심이 찔렸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원래 주인이 있을 텐데 그냥 제가 가져도 되는 걸까? 복권을 주머니에 넣고 동네를 걸어다니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물론 착각이겠지만 모든 시선이 제게 향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저 사람이 300억을 가지고 있다고 온 세상이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편의점에 들어가도, 길을 걸어가도, 심지어 다리 밑에서 쉬고 있어도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동네 편의점 앞을 서성거렸어요. 복권 당첨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만약 거짓말이라면? 만약 제가 잘못 본 거라면? 그런 기대를 품었다가 실망하기가 무서웠어요. 더 무서운 건 진짜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복권을 손에 쥐고 있으면 화끈거렸어요. 뜨거운 감자를 만진 것처럼 말이에요.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텐데 저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70이 넘은 나이에 갑자기 부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고, 누구를 믿어야 하고. 가끔 복권을 불에 태워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예전처럼 살면 되잖아요. 폐지 줍고 다리 밑에서 자고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적어도 그땐 단순했으니까요. 할 일도 간단하고 걱정도 단순하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망도 있었어요. 이제 아내한테 돌아가서 여보, 미안했소. 이제 다시 잘 살아보자고 말할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이제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다면, 다시 따뜻한 집에서 잠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권을 가슴팍에 넣고 한강을 바라봤어요. 물은 여전히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흘러가기만 하는 한강물이 부러웠어요. 세월도 물처럼 흘러가겠죠. 그런데 이 복권 하나로 제 남은 세월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게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일까요? 아니면 제게 준 시험일까요? 그날 밤 복권을 베개 삼아 누웠어요. 차가운 종이 한 장이었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꿈에서는 예전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고 아이들이 아빠 왔어요? 라고 달려오고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꿈에서 깨고 나니 여전히 차가운 다리 밑이었습니다. 현실과 꿈 사이에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복권이 진짜 제게 희망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더 큰 절망을 안겨줄까요? 그 답을 알려면 결국 용기를 내서 당첨 확인을 받아야겠지만 그럴 용기가 좀처럼 나지 않았어요. 결국 복권 당첨 확인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용기를 내서 동네 복권방에 갔어요. 사장님이 어서 오세요 라고 반겨주시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복권을 제대로 꺼내기도 힘들었어요. 사장님,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복권을 내밀었어요. 사장님이 기계에 복권을 넣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삐삐삐 하는 기계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고 화면에 큰 글씨가 나타났어요. 1등 당첨. 축하합니다. 복권방 사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나, 진짜네요. 300억이에요. 대박이에요. 그 소리가 복권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복권방에 있던 몇 명의 손님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저 아저씨가 1등을 탔대. 300억이래. 와, 대박이다. 다리 밑에 살던 분이잖아.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복권방을 나서기도 전에 벌써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박 아저씨, 정말이에요? 축하드려요. 어떤 기분이에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어요. 집으로. 아니, 다리 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벌써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는 얼굴들부터 시작해서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박 아저씨, 축하해요. 대박 터졌네요. 부럽다, 진짜. 모두들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줬어요. 그런데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게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수한 축하가 아니라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랄까요? 그날 저녁부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노숙자라고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거든요. 박 아저씨, 축하해요. 어디 좋은 데서 한턱 내시죠. 이제 부자 되셨네요. 뭐 좀 사주세요. 농담처럼 말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이틀 후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는 옛날 직장 동료였습니다. 김 기사라고 같이 25번 버스를 몰았던 사람이에요. 철수야, 나 기억 안 나? 10년 전에 함께 일했잖아. 축하한다. 정말 대단해. 반가워하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런데 말인데? 뒤에 이어지는 말은 뻔했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신혼집 마련이 힘들어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다음엔 먼 친척들이 나타났어요. 평소에 안부 한번 묻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삼촌, 형님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바쁘다 보니 하면서 변명부터 늘어놓더라고요. 우리 집 전세금 만료되어서 갈 곳이 없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이 모자라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빚더미에 앉았어요.
하루에도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한몫 끼려는 것 같기도 하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니까 누가 진짜 어려운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아저씨, 300억 중에 몇 억만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가족인데 좀 도와주셔야죠.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요? 하루 종일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사람들이 절 보는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더 이상 불쌍한 노숙자가 아니라 300억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니까요. 가장 놀란 건 동네 상인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평소에 저리 가세요 라고 쫓아내던 분들이 갑자기 어서 오세요 라고 반겨주더라고요. 라면 하나 드시겠어요? 서비스입니다. 담배 한 갑 가져가세요. 축하 선물이에요. 마트 사장님은 심지어 앞으로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외상으로 드릴게요. 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친절함이 진심에서 나온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제가 가진 돈이 사람들의 태도를 바꾼 거니까요. 복권을 주우기 전까지는 투명인간 취급받던 제가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신기하면서도 씁쓸했어요. 동네 아줌마들도 달라졌어요. 박 아저씨, 어디 좋은 집 보러 다니세요? 이제 호텔에서 사시나요? 차는 뭘로 사실 거예요?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평소 같으면 피해 다녔을 분들이 이제는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밤에 잠들려고 누웠는데 계속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박 아저씨 계세요? 잠깐만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중요한 제안이 있어요. 제대로 쉴 수도 없었습니다. 300억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요. 소문이 더 널리 퍼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TV 뉴스에라도 나오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복권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정말 행운의 티켓일까요? 아니면 재앙의 시작일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말을 이제야 실감하게 되었어요.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 후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복권 당첨 사실이 지역신문을 거쳐 인터넷 뉴스에까지 나왔거든요. 한강 다리 및 노숙자 300억 복권. 1등 당첨 절망에서 희망으로 기적 같은 인생 역전 이런 제목들로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자 서울 전역, 아니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가족들의 등장이었습니다.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꽃다발까지 들고 말이에요.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하지만 그 눈에서 진짜 그리움을 읽을 수 있을까요? 3년 전 제가 집을 잃고 거리로 나왔을 때는 어디 있었을까요?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좋은 곳에서 편안히 지내세요. 아들의 말은 다정했지만 어딘지 어색했어요. 마치 대본을 외운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3년간 단 한 번의 안부. 전화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니까 진심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딸도 왔어요. 남편과 아이들까지 데리고 말이에요. 아빠, 손자, 손녀 이름 기억나세요?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아이들은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신기한 듯 저를 쳐다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라 평소에 만났어야 하는 건데.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컸는데도 모르고 살았다니 할아버지로서 자격이 있을까요? 아빠, 아이들 교육비 걱정도 이제 끝이네요. 좋은 학교 보낼 수 있겠어요. 딸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물론 손자, 손녀들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교육비 이야기부터 꺼내니까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내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가족들이 자꾸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버지, 당첨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금 내고 나면 얼마 정도 남을까요?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마치 제가 돈 관리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도 3년 만에 나타났어요.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 진심일까요? 아니면 300억 때문일까요?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아들은 제가 장남이니까 아버지 재산 관리를 해드려야죠 라고 했고, 딸은 오빠는 그동안 아버지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 제가 모시겠어요 라고 맞섰어요. 제 앞에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니까 한숨이 나왔어요. 심지어 아내와 자식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겼어요. 엄마는 이혼했잖아요. 왜 나타나서 권리 주장해요? 너희가 아버지 버렸을 때 나라도 있었잖니? 아빠가 보증 잘못 썼을 때 엄마가 먼저 떠났잖아요. 제 앞에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더 심각한 건 법적 분쟁까지 생긴 거였어요. 먼 친척들이 가족이니까 당연히 나눠 가져야 한다며 변호사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상속법에 따르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도의적 책임이 있다. 온갖 법률 용어가 난무했어요. 변호사는 재산 관리에 대한 자문을 해드리겠다며 계약서까지 내밀었어요. 동네도 전쟁터가 되었어요. 제가 누구를 도와줄 건지 얼마나 줄 건지를 두고 사람들이 편을 갈라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박 아저씨는 우리 편이야. 아니야, 우리가 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 우리가 더 어려운 처지인데? 서로 경쟁하듯이 자신들의 사연을 늘어놓았어요. 복권방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혹시 제가 나타날까봐 기다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며칠씩 텐트를 치고 기다리기도 했어요. 박 아저씨만 만나면 우리 사정을 들어주실 텐데 이런 말을 하면서요. 마치 연예인이나 정치인 대하듯이 저를 기다리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언론도 끊임없이 따라다녔어요. 현재 심정이 어떠세요? 가족들과 화해하실 계획인가요? 당첨금 사용 계획은? 사회에 환원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눈이 부셨어요. 제가 원한 관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복권금으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혼자 있는 시간에 생각해봤어요.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삶일까? 돈이 생기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진심을 구분하기도 어렵고 가족들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300억이 축복이 아니라 새로운 고통을 가져온 건 아닐까요? 3년 전 다리 밑에 처음 왔을 때가 그리워졌어요. 그때는 비록 배고프고 춥고 외로웠지만 적어도 단순했거든요. 누구도 저에게 뭔가를 바라지 않았고 제가 누구를 의심할 필요도 없었어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의심스럽고 모든 말이 계산적으로 들려요. 복권 소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장을 입은 30대 남성이 변호사와 함께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복권은 제가 구입한 것입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제가 길에서 주운 건데요? 하지만 그 남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오후 3시경 저희 회사 근처 복권방에서 샀어요. 차에서 내릴 때 주머니에서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칠 것 같이 찾아다녔어요. 김민수 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복권방 CCTV 영상에는 그가 복권을 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신용카드 결제 내역도 있었고 심지어 복권을 샀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있었어요. 이번엔 꼭 당첨될 것 같아 1등 되면 다 쏜다 이런 메시지들이 당첨 발표 전날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모든 게 일치했어요. 복권을 산 날짜, 시간, 장소, 심지어 번호까지. 그가 그 복권을 샀다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제가 주운 그 복권이 바로 김민수 씨가 떨어뜨린 거였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변호사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복권의 법적 소유자는 구매자입니다. 줍신 분이 아기가 없으셨다는 건 알지만 법적으로는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한 달 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가족들과의 화해, 새로운 시작, 편안한 노후.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였어요. 다시 다리 및 노숙자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더 충격적인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어제까지 박 아저씨 축하해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김민수 씨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진짜 주인이 나타났네요.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당연하죠. 아저씨도 그동안 좋은 꿈 꾸셨잖아요. 하루아침에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가족들의 태도도 급변했어요. 며칠 전까지 아버지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던 아들이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라며 시큰둥하게 반응했어요. 아버지도 억울하시겠지만 법이 그렇다니까요. 딸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빠, 그래도 한 달간 꿈이라도 꿔보셨잖아요. 아내는 여보, 그래도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라고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고요. 300억이 없어지니까 다시 저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즉시 소송을 제기했어요. 복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복권 소유자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이유였어요. 언론을 통해 자신이 진짜 소유자라고 밝혔지만 이미 저에 대한 인식이 굳어진 상태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거였죠. 법정에 서는 날 저는 피고인이 되어 있었어요. 평생 살면서 법정에 설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70이 넘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다니. 판사 앞에서 변명하는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33년간 성실하게 산 버스 기사가 복권 한 장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피고는 복권을 습득한 후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어야 합니다. 대신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행동하며 언론 플레이까지 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의 주장이었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모든 게 제 잘못인 것처럼 들렸어요.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언론은 더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찾은 듯 했어요. 300억 복권, 진짜 주인 나타나 노숙자 vs 회사원, 복권. 소유권 분쟁길에서 주운 복권의 운명은?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저를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도둑놈 남의 것 탐내는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동네를 걸어다니면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 사람이 복권 도둑이래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지도 않고. 우기고 있대 노숙자가 욕심이 과하네 사실이 아닌데도 그렇게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복권방 사장님도 난처해하셨어요. 아저씨,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당첨 확인을 안 해드렸을 텐데. 후회 섞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 길에서 주운 걸 줍는 게 잘못된 일일까? 하지만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죠. 33년간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생애 마지막에 도둑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민수 씨가 혼자 저를 찾아왔어요.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매정하게 구는 것 같아서.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어려 있었어요. 아저씨도 힘드실 텐데 법적으로 싸우게 되어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그 돈이 절실해서. 김민수 씨의 사정을 들어보니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회사가 망해서 실직 상태이고 부모님 병원비며 아이 교육비며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저씨도 어려우시겠지만 저도 정말 절박해요.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힘들고 그도 힘들고.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은데 300억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법적 절차는 시작되었고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봤어요. 과연 이 돈이 누구의 것일까? 법적으로는 김민수 씨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도덕적으로는 어떨까? 길에서 주운 제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원래 주인이 있다면?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법정 다툼이 석 달 동안 계속된 후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 가족들, 동네 사람들, 그리고 김민수 씨와 그의 변호사까지. 모두가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긴장한 나머지 손에 땀이 날 정도였어요.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본 적이 언제 있었을까요?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권의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 분쟁으로
법리적 해석과 함께 도의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 순간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어요. 복권의 구매 사실은 원고의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복권을 습득한 경위와 그 후의 행동을 살펴볼 때 악의적인 점유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의 말이 계속되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제가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따라서 본 법원은 복권의 소유권을 습득자인 피고 박철수에게 인정하되 원고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 순간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김민수 씨는 고개를 떨구었고 제 주변에 앉아있던 가족들은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패배도 아닌 결과였어요. 법원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현재 심정이 어떠세요? 보상금은 얼마나 줄 계획이신가요? 가족들과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예정인가요? 김민수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제 앞으로 쏟아졌어요. 저는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만 말했어요. 그날 밤 다리 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법적으로는 제가 이겼지만 정말 이긴 걸까요? 김민수 씨의 실망한 얼굴이 계속 눈에 밟혔거든요. 그도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제가 그 희망을 빼앗은 건 아닐까요? 양심적으로는 찜찜한 기분이었어요. 돈은 생겼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며칠 후 가족들이 모였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부자가 되신 거예요. 아들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제 편하게 사세요. 딸도 아빠, 우리가 모실게요. 좋은 곳도 알아봐뒀어요. 라고 했어요.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최고. 라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왜인지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문득 의심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300억 때문일까? 시험해보고 싶어졌어요. 만약 내가 이 돈을 다 기부한다면 어떨까?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그러자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웃던 얼굴들이 갑자기 굳어졌거든요.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가족이 우선이죠. 이런 기회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빠, 손자 손녀 교육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세금도 많이 나올 텐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그 반응을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결국 다들 돈 때문이었구나. 진짜 저를 걱정한다면 제가 3년간 다리 밑에서 살 때 찾아왔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300억이 생기고 나서야 나타난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명확해졌어요. 김민수 씨도 다시 만났어요. 그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아저씨, 판결 결과 축하드려요. 아쉽긴 하지만 법원이 정한 거니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서도 다만 제 처지도 이해해주세요. 저도 정말 절박했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가족들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였거든요. 김 씨, 미안합니다.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저씨.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운이었던 거죠. 저도 처음엔 화가 났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아저씨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그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미안해졌어요. 동네 사람들의 태도도 또 바뀌었어요. 역시 박 아저씨가 이기셨네요. 다행이에요. 이제 진짜 부자가 되셨네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복권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이나 가졌을까요? 결국 모든 게 돈 때문이었어요. 복권을 손에 들고 한강을 바라봤어요. 물은 여전히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변하지 않는 건 자연뿐인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돈 때문에 변했거든요. 저 자신도 변한 것 같고요. 예전에는 단순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300억이라는 돈이 제게 가르쳐 준 건 뭐였을까요? 돈의 소중함이 아니라 돈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거죠. 돈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이, 물질보다는 정신적 평안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꿈에서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는데 말이에요. 철수야,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알지? 어머니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꿈에서 저는 답했어요. 네, 어머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마음의 평화가 제일 소중한 거죠. 꿈에서 깨고 나서 결심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말이에요. 300억이 제게 가르쳐준 교훈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도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었어요. 결심을 굳힌 다음 날 저는 조용히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김민수 씨를 만났어요. 그는 여전히 아쉬운 기색이 있었지만 체념한 듯 보였어요. 아저씨, 그래도 축하드려요. 좋은 일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글을 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김 씨, 이 복권의 절반은 당신 것이 맞습니다. 가져가세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아저씨. 판결도 났는데 무슨 소리세요? 하지만 저는 고집했어요. 이게 제 마음이 편한 길입니다. 당신이 산 복권이니까 당신 것이 맞아요. 김민수 씨에게 150억을 나눠주겠다고 했을 때 그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그의 눈물이 진짜 눈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감동에서 흘리는 눈물이었거든요. 제가 아저씨를 완전히 잘못 알았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네요. 나머지 150억으로 무엇을 할지는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었어요. 전액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어린이 복지시설, 노숙자 쉼터, 독거노인 지원센터, 장애인 복지관. 제가 겪어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었어요. 3년 동안 거리에서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가족들에게 이 결정을 알렸을 때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 미치셨어요? 우리 가족은 생각도 안 하세요? 평생 고생하시더니 이제 정신까지 나가셨나? 아들과 딸이 번갈아가며 소리를 질렀어요.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이상해졌어요 라며 울기까지 했어요. 아내도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그래도 조금은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세요. 우리도 늙어가는데 노후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한 달간 가족의 사랑을 받아봤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물론 그 사랑이 진짜였는지는 의문이었지만 그래도 고마웠어요. 3년간 혼자였던 시간에 비하면 한 달이라도 함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진짜 가족은 돈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건 제가 가진 돈 때문이에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돈이 없어도 저를 사랑할 수 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서로 눈을 피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확신이 들었어요. 기부 발표를 하는 날 언론이 또 몰려왔어요. 왜 전액 기부를 결정하셨나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300억이 제게 가르쳐준 건 돈의 무서움이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하고 관계를 망가뜨려요. 가족마저도 갈라놓죠. 저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걸 찾고 싶었어요. 제 답변에 기자들은 펜을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마음의 평화입니다. 기부 절차를 마치고 나니 정말 홀가분했어요. 다시 빈손이 되었지만 마음만큼은 부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동안 복권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300억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훨씬 평안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대단한 분이시네요. 존경합니다. 진짜 어른이세요. 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바보 같은 일 했네. 가족들 불쌍하다. 돈이 그렇게 쉬운 거냐라고 수근거리는 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는 남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가족들은 하나둘 다시 떠났어요. 아버지가 그러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라며 차갑게 인사하고 갔어요. 아들은 아버지 건강하게 사세요 라고 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딸도 아빠 몸 조심하세요 라며 아쉬움 없이 떠났고요. 아내도 여보 그래도 건강하게 사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어요. 서운하긴 했지만 예상한 일이었어요. 돈이 없어지니까 다시 저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다시 다리 밑으로 돌아왔어요. 똑같은 박스, 똑같은 자리였지만 기분은 완전히 달랐어요.
3년 전에는 절망으로 이곳에 왔다면 이번에는 평온함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복권을 통해 인생의 소중한 깨달음을 얻고 돌아온 거죠. 폐지 줍는 일도 다시 시작했어요. 예전과 다른 건 사람들이 저를 알아본다는 거였어요. 300억 기부하신 분이시죠? 정말 존경스러워요. 진정한 어른이세요. 가끔 이런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김민수 씨가 찾아왔어요. 아저씨,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서요. 그는 제게 따뜻한 도시락과 커피 그리고 담요를 가져왔어요. 이제 제가 아저씨를 도울 차례인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찾아볼게요.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돈 때문에 만난 인연이지만 이제는 진짜 인연이 된 것 같아요. 김민수 씨도 웃었어요. 맞아요. 아저씨 덕분에 저도 많은 걸 깨달았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요. 그날 밤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0억이 제게 준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돈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준 거였어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거고요. 돈이 있을 때는 불안했어요. 누가 저를 노릴까, 누가 진심일까 의심하며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평온해요. 가진 게 없으니 잃을 게도 없고 누구도 제게 뭔가를 바라지 않으니까요. 진짜 저를 좋아하는 사람만 남았어요. 지금 저는 진짜 부자입니다. 300억보다 값진 걸 가졌거든요. 그건 바로 정의예요. 김민수 씨 같은 진짜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동네 분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강물은 오늘도 유유히 흘러갑니다. 세월도 물처럼 흘러가겠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진짜 보물을 찾았으니까요. 300억 복권은 돈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해준 선물이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